예, 안녕하십니까. 신라월문화연구원 원장 정영진입니다. 예, 오늘은 부여사 5강 중에 2부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고리국의 위치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알아봤고, 오늘 2부에서는 고리국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동호와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한다는 관점과, 고리라고 하는 이름은 제가 앞에서 여러 번 주장했던 부여의 왕족인, 망명해온 왕족인 프리기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에서 태양신을 부르던 호칭인 코리 여신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경주에도 벚꽃이 몽울이 피고 많은 사람들이 경주에 와서 상춘을 즐기고 있는 아주 행복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고리국 위치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을 살펴봤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는 송눈평원, 그러니까 송화강이 북쪽으로 흘러서 동쪽으로 꺾어지는 지점에, 북쪽에서 내려오는 눈강이 만나는 지점의 동북 지역에 있는 평원에 있었다고 하는 주장들이 강단 주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위치였고, 두 번째는 대흥안령 산맥 북쪽 근하 유역에 있었다고 하는 주장도 있었고, 윤내연 교수나 이덕일 교수처럼 실화물행강 북쪽 파림자기에 있었다고 하는 주장도 알아봤고요. 네 번째는 동몽골에 있는 보이른 호수 남쪽에 코리국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알아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위치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송눈평원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한국이나 중국의 주류 학계에서 주장하고 있고, 윤내연이나 이덕일이나 이런 분들은 실화물한 상류 파림작에 있었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동몽골 지역에 있는 하르골솜 지역에 있는 코리 지역에 있었다고 하는 주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동호와 관계 속에서 고리국을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알아볼 텐데요. 우선 기원전 5세기경이 되면 대땅에, 그러니까 산서성에 있는 지금 대동이 있는 그 북쪽 지역에 대땅에 호맥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집단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 기록에 드러나는데, 리진, 북한의 이 리즈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흉노열전에 조양자가 구주를 넘어 대땅을 쳐부어서 합병시키고 호맥과 국경을 맞대었다고 하는 흉노열전의 기록이 있는데, 이는 기원전 5세기 중엽까지 대지역에는 호맥이 거주하였고 아직도 흉노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고 평가를 하면서, 그러다가 기원전 4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는 임호와 루번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대지역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도 조무령왕이 이들을 격파했다, 이런 기록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흉노는 그 이후에 나타났다, 이런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맥이 기원전 5세기경에 호맥이라고 하는 집단이 바로 이 대지역에 나타난다는 것을 기록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이 대지역은 바로 오르도스 지역의 동쪽 지역에 호맥이라고 하는 집단이 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리진의 관점에 따르면 바로 이 호맥이 북이 동호가 되었고 나중에 북이 맥족이 되었으며 이들이 바로 고리국이다 하는 주장을 하는데, 설명을 자세히 보면 리진은 흉노열전에 나오는 호맥이 사기 화식열전에 나오는 북인 동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흉노열전에 나오는 동호는 바로 맥족으로
북이 이미 분명한데 그 북이가 바로 고리국을 가리키며 고리국은 흉노의 묵특에게 패망한 동호라고 했다. 따라서 묵특에게 멸망당한 동호왕은 맥족의 고리국 왕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지린의 관점처럼 고리국은 호맥, 동호, 북맥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리진의 추론은 결국은 흉노열전의 동호가 바로 맥족의 고리국 왕이다. 이런 논지인데요. 논영의 자료에 근거해서 우리는 고리국에 분명히 국왕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흉노열전에 근거해서 보면 동호에도 국왕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당시 기록상에 나타나는 오환이나 선비 사회에서는 한대에도 국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묵특에게 멸망당한 동호왕은 맥족의 고리국 왕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리지린 교수는 고리의 근거를 기원전 5세기경에 대지역에 나타났던 호맥과 연결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묵특에게 멸망당한 동호를 어떤 관점에서는 우리 고조선의 일부라고도 주장하게 되는 바로 그 동호인데 기원전 3세기 초에 연나라의 진계가 동호에게 인질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는 군대를 이끌고 동호를 공격해서 연나라가 동호를 공격해서 동호를 천여리를 밀어냈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바로 이때의 동호를 일부 한국 학자들은 고조선이라고도 이해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바로 이 동호는 당시 상당히 막강한 세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그 묵특이란 흉노의 왕은 대단한 권력을 행사했던 왕인데 그의 왕위에 등극하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는 모든 왕이라고 하는 흉노의 왕이 후비를 얻어서 아들을 얻고는 그 아들을 왕위에 올릴 욕심으로 장남인 묵특을 당시 적국이었던 월지국의 볼모로 보내놓고는 공격을 해서 죽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 묵특이 용감한 묵특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탈출을 해서 귀국을 했고 왕은 할 수 없이 그에게 병사를 맡겼는데 이 묵특이 병사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주 독특했는데 묵특은 활을 쏘면 소리가 나는 명적이라고 하는 활을 쏘면서 군사들을 훈련시켰는데 그의 명령은 자기가 활을 시위를 달리는 목표 방향을 따라서 무조건 병사들이 활을 쏘게 훈련을 시켰는데 어느 날 어느 정도 훈련이 된 다음에는 이 친구가 자기의 애마에게 말을 쐈을 때 병사들이 활을 쏘기도 하고 주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주저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다시 훈련에 돌입했다가 이번에는 자신의 애첩에게 활을 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첩에 향해서 활을 쏴서 애첩이 죽게 됐고 이제는 자신의 명령을 병사들이 잘 따르는 걸 알고는 아버지 무든과 함께 사냥을 나갔다가 틈을 타서 아버지에게 명적을 쏘자 모든 병사들이 아버지에게 화살을 날려서 아버지를 시해하고는 흉노의 왕에 오른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 묵특과 동호가 대결을 하게 되는데 묵특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동쪽에 있었던 동호 세력 상당히 강력했던 동호 세력이 묵특이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묵특의 그런 비를 달라고 동호왕이 청하니까
묵특이 동호왕에게 비를 주었는데 몇 번의 요구를 거듭한 끝에 이번에는 묵특에게 동호와 흉노 사이에 있는 양쪽의 그 국가 경계에 있는 땅을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는 묵특이 화를 내면서 동호를 공격을 해서 동호왕을 몰아내고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바로 그 묵특에게 패한 동호가 북쪽으로 와서 동호왕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고리국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리지린이 주장하는 이야기인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맥이라는 집단이 이들 지역에 있다가 동호로서 발전을 했고 동쪽으로 더 발전했고 흉노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묵특에게 패한 동호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고리국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리지린의 주장인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프리기아인의 이동과 연결시켜서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리지린의 추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원전 5세기 대지역에 있었던 호맥을 흉노열전의 동호로 그 동호를 맥쪽으로 보고 있는데 그 리지린은 호맥의 호인에 대해서는 분명한 규정을 하지 않은 채 그들을 맥인으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호맥이라고 할 때 이것은 호인과 맥인이 결합된 공동체인데 리지린은 지금 주장을 하면서 호맥이 동호가 되고 그 동호가 맥이 쪽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호인이 빠졌다는 거죠.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고 뒤에서 보겠지만 오르도스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오르도스인데 이쪽에 지금 호맥이 있었는데 호맥이 나타나기 전에 1000년 정도는 이들 지역에는 동북아시아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만이 존재했다는 것이 최근 밝혀진 것으로 봐서 이들 지역에는 맥족들이 점유하고 있었는데 바로 언젠가 기원전 6세기 이전 언젠가 서쪽에서 들어온 호인들이 들어와서 호맥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성립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뒤에 자세한 자료를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원전 5세기경 대지역의 북변에 나타난 호맥이란 종족은 서쪽에서 이동해온 코카사스계 사람들과 제지의 맥족이 연합한 세력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런데 이지리는 바로 호맥이 동호로 변했고 그 동호가 북이 맥족이 됐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는 게 제 비판이고요. 동호와 관련 속에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최근에 언어학적 연구를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랄 알타이어의 기원과 이동이 지금은 다른 관점에서 얘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언어학적 연구에 따르면 기존 알타이어족의 발생과 이동에 대한 학설이 바뀌고 있는데 이는 주민 이동에 대해 참고할 만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한번 보자는 거죠. 최근에 여러 나라 학자들이 연합해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알타이어의 기원지는 9,000년 전에 서요하 지역에 기장 농사를 짓던 사람이라는 것이라고 발표가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기원전 4000년경에 천산 너머의 유목민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알타이어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 정설이었는데, 이런 학설이 최근에 발표됐는데 한번 알아보시면,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21년 11월호에 알타이어족으로도 불리는 트랜스 유라시아어족 언어의 기원지가 9000년 전 서요하 유역의 기장농업 지역이라는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는 거죠. 트랜스 유라시아어족에는 한국어를 포함해서 98개 언어가 속해 있는데, 크게는 한국어, 일본어, 몽골어, 티르크어, 투쿠서 계통으로 나뉘는데, 트랜스 유라시아어족 언어가 지닌 가장 큰 특징은 영어나 중국어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가 아니고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가 되고 있는데, 모음조화 현상도 일어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트랜스 유라시아어족이 과거와 다르게 지금의 요하 문명의 발생 지역인 서요하 지역에서 발생된 언어라고 하는 주장이 최근에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 이 네이처 논문은 독일 막스 플랑크 인류사회과학연구소 마르티너 로베이츠 교수 연구팀을 중심으로 해서 10개국의 학자들이 언어학, 고고학, 유전생물학 분야를 종합한 공동연구로 작성한 것인데, 이는 고대 농업 목축 관련 어휘 분석, 신석기 청동기 시대 유적지에 관한 고고학자를 고대 농경민의 유전자 분석 결과 등을 비교한 결과 우랄 알타이어의 기원지가 요하 문명의 근원지인 서요하 지역이라는 것이 최근 연구 결과로 밝혀졌다는 거죠. 이 논문의 핵심적인 연구 결과는 농경의 확산을 통해서 트랜스 유라시아족 즉 알타이어족 언어가 확산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이 자료를 한번 사진 자료를 보고 보시면, 바로 지금 서요하 유역에 있는 이들 지역에서 우랄 알타이어가 트랜스 유라시아어가 알타이어가 발생을 해서 가장 가깝게는 한반도로 전이됐고, 그 다음에 몽골로 전이됐고, 그 다음에 투르크어로 전이되면서 서쪽으로 확산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알타이어가 천산 너머 세계에서 동진했다고 봤는데, 최근 연구 결과로는 바로 요하 문명의 발생지인 서요하 쪽에서 발생을 해서 한국어로 파생이 됐고, 몽골로 파생이 됐고, 나중에 투르크어로 파생이 됐다고 하는 새로운 학설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주장이 왜 중요하냐 하면, 바로 이러한 주장이 주민의 이동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학설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장은 흔히 말해서 유목민 가설에서 농경민 가설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4000년 전 유목민들이 천산 너머로 들어오면서 알타이어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하는 기존 학설에서, 이들은 사실은 청동기 후기 들어왔고, 그 이전에 요하 지역에 있었던 농경을 짓는 사람들의 언어가 바로 알타이어의 뿌리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이처 논문에서는 트랜스 유라시아족의 언어가 4000년 전을 기점으로 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들어온 목축민이 전파했다는 기존의 유목민 가설을 비판을 하고는, 청동기 시대 후기가 되어서야 서요하 지역과 중앙아시아, 서유라시아인의 유전 계통이 섞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청동기 시대 후기가 되면 만주 지역의 몽골리언 계통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청동기 시대 후기가 되어서야 여기에 유럽 인종의 피가 혼혈이 되더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호인들이 동쪽으로 이동했다고 하는 관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곧 유목 목축민들이 소유화 지역으로 들어온 것은 청동기 시대 후기에나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9,000년 전 소유화 지역의 농경민에게서 기원해서 확산되었다는 농경민 가설을 지금 새롭게 작년 연말에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예, 다음으로는 최신 유전학적 시각에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유목민들이 일찌감치 천산 너머로 들어오면서 알타이어가 형성됐고 그것이 전파되었다고 하는 학설이 지금 뒤집히고 있고, 그들은 후기 청동기 시대나 되어서 들어왔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유전학적 시각에서도 살펴보면 2020년 6월에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와 독일 막스 플랑크 인류사 연구소 몽골 과학원 고고학 연구소 팀이 함께 지금의 몽골 지역과 그 주변에서 발굴된 인골 214구를 채취해서 DNA를 해독해 본 결과를 국제학술지 셀에 연재한 내용을 살펴보면, 수렵 채집인이 살고 있던 몽골 지역에 약 5,0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 전 흑해 지역에서 유래한 인류 집단이 들어오면서 약 3,500년,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 전 이후인 후기 청동기 시대에는 목축업이 널리 유행한 것으로 분석 확인됐다. 몽골 동남쪽과 북서쪽, 서쪽에 3개의 인류 집단이 형성됐고, 이들은 서로 지리적으로 격리된 채 1,000년 이상 독립된 기원전 500년경까지 살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경 흑해 지역에서 들어온 유목민들이 천산 지역을 넘어서 몽골 지역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들이 들어와서 기원전 1500년경이 되면 이 몽골의 유목 생활을 하는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몽골 전역으로 유목민이 확산된 것이 아니고 기원전 1500년 이후 1000여 년 동안은 몽골 지역에 서쪽과 서북쪽과 동남쪽 지역에 세 군데의 문명이 형성이 돼서 서로 소통하지 않고 1000여 년 동안 독자적으로 생존한 것이 확인이 되는데, 바로 이 고비 사막 동남쪽에 있었던 집단이 앞에서 제가 말한 호맥을 얘기할 때 바로 맥족이 점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이 연구에서도 밝혀지고 있다는 거죠. 2900년에서 23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900년에서 기원전 300년 전인 철기시대 끝 무렵에 갑자기 세 그룹의 사람들이 섞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1000년간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았는데 이 시기에 갑자기 섞였다는 사실이 게놈 분석 결과로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 기원전 900년에서 기원전 300년 전인 철기시대 끝 무렵에는 공교롭게도 최초의 스텝 제국인 흉노 제국이 형성되던 바로 그 시기인데, 서울대 정 교수에 의하면 동쪽 지역에서 서쪽 쪽 유럽인의 유전자 특성을 지닌 사람이 발견되는 등 섞임 현상이 두드러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원전 900년에서 기원전 200년경이 되면서 비로소 동몽골 지역의 유럽인의 유전자가 섞이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흉노는 매우 다양한 유전적 특징을 지니게 됐음을 알게 됐고, 마치 오늘날의 미국처럼 유전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흉노 지역에는 뒤섞여 살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동호하고 관련해서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면 기원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기원전 900년에서 기원전 300년까지는 요 무렵이 되면 독자적으로 살던 유목민들이 갑자기 섞이기 시작하면서 이 동몽골 지역에도 유럽 인종의 피가 섞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시기에 오르도스 지역과 그 동쪽에 유럽인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해할 때 흔히 스키다이 계통의 사람들이 기원전 7세기에서 3세기경에 오르도스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문화적인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유전자를 추적을 해봐도 바로 이 시기에 유럽 인종들이 오르도스 동쪽으로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된다는 거죠. 저는 바로 이들이 들어오는데 이들을 통칭해서 동호라고 했을 거라는 거죠. 호인이라고 했을 거라는 거죠. 그 유전학 연구에 보면 정 교수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몽골 고비 사막 동남쪽에는 고대 동북아시아 인류 집단이, 북서쪽 바이칼호 부근에는 고대 동북아시아인과 그보다 훨씬 이전에 유라시아 북부에 살던 고대 북유라시아인 유전자가 섞인 인류 집단이, 마지막으로 몽골 서쪽 알타이산 부근에는 유럽에서 스텝을 거쳐온 전차를 사용하는 인류 집단이 각각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고비 사막의 동남쪽에는 고대 동북아시아인,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할 때 호맥이, 기원전 5세기경에 호맥이 등장하는데 바로 여기에는 그 이전에는 맥족이 살았다는 것을 지금 추론할 수가 있고, 바이칼호 주변에는 고대 몽골인과 서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었고, 이쪽 천산과 알타이 사이에는 바로 서쪽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900년에서 300년경이 되면서 갑자기 이렇게 서로 섞이면서 여기에 호인이 등장하게 됐고, 바로 그 호인이 역사 기록에서는 아까 사기 흉노열전에 나온 호맥으로 등장한 사람들일 것이라는 것이 제 판단이고, 바로 이들 호맥이 나중에 동호가 됐고, 동호가 흉노하고 경쟁해서 밀리면서 혹은 연나라에 의해서 북으로 축출되는 과정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고리국을 탄생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 호인 중에 있었을 거라는 거죠.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천산 너머의 사람들이 등으로 이동한 시기는 기원전 6세기 전후로 추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청동기 시대 후기가 되어서야 서유화 지역과 중앙아시아, 서유라시아 유전 계통이 섞이기 시작했던 것을 앞에서 알 수 있었고, 기원전 1500년 전 이후인 후기 청동기 시대에는 목축업이 널리 유행했지만, 몽골 고비 사막 동남쪽에는 기원전 500년경까지 고대 동북아시아인이 살았다는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독자적으로 고비 사막 동남쪽에 살던 이 사람들과 지금 쭉 설명되고 있는 유럽 인종의 유전자를 가진 호인들이 결합해서 호맥으로 등장하고 있었고, 이들이 나중에 동호로 발전을 했고, 나중에 동호가 북쪽으로 가서 북이 고리국을 탄생시켰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지금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분석해서 합의할 수 있는 정보고, 저는 바로 이 호인 중에 서쪽에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 스키타이 계통의 사카도 있었고 제가 말한 프리기안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KBS에서 보도된 내용이기도 한데, 한반도 몽골 우즈베키스탄의 고인굴 유전자를 분석했을 때도 보면 가장 특이한 현상이 신라인과 스키타이인들이 가장 가깝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그러한 것은 스키타이인과 신라 왕족들과의 연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라 왕족을 강의할 때 여러 번 강의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렇게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 밝혀지듯이 기원전 900년에서 기원전 300년경까지, 적어도 기원전 1500년 이후에 고비 사막 동남쪽, 그러니까 지금 오르도스의 동쪽 지역에는 아직도 유럽 인종들이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그들은 바로 기원전 900년에서 기원전 300년 사이에 이들 지역에 들어왔고, 이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지역에 맥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들어와서 호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결합된 공동체가 바로 호맥이라는 공동체로 나타났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지금까지 동호하고 관련 속에서 고리국을 추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동호가 형성이 되는 배경, 그러니까 호맥이 먼저 형성이 됐다가 이들이 나중에 동호로서 세력을 확장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처음에 호맥이라고 명칭이 형성이 될 때는 동북아시아의 주력이었던 맥족이 지금 오르도스 동남쪽 지역, 대지역까지 점령하고 활동하고 있었고, 그들 지역에 지금 유전학적으로 봤을 때 기원전 900년에서 300년 사이에 유럽 인종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호맥이라는 공동체가 생겼지만, 나중에 유럽 인종들이 동북 지역에서 세력이 강성해지면서 동호라고 하는, 그들이 주도하는 나라를 동호라고 하는 명칭으로 기록이 되었고, 그들이 흉노하고 대결해서 패하면서, 혹은 연나라의 공격을 받고 패하면서 북쪽으로 이동해서 그들 중 일부가 고리국을 세웠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바로 그 호인들 중에 기원전 7세기 초반에 나나 지역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바로 망명인, 프리기아에서 망명해온 부여의 조상들이 나나 지역에서 정착했고, 그들이 바로 동호에 편입이 되었고, 그들이 나중에 고리국을 작업을 했다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원전 7세기 초 나나 지역으로 들어온 프리기아인들이 기록상으로는 불리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불령지, 이것도 중고음으로 읽으면 브릿지가 되고, 이것도 령지도 리지가 되고, 한자로 리지도 있는데, 이들이 바로 고리국. 그러니까 앞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서요하 상류 지역 북쪽, 요나라 상경 임항구가 있던 현재 지명으로 파림자기, 고구려 때 서한평이 있었던 바로 그 지역에 고리국을 세웠는데, 그들의 선조가 바로 난하 중류 지역에 들어왔던 프리기아인들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들이 나나 지역의 불리지 세력이 제나라 환공의 북벌 때 북으로 올라가 동호의 무리가 되었고, 그 동호가 시라무란강 북쪽 파림자기에서 고리국을 열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새롭게 제기하는 부여족, 망명인 부여족의 조상이 바로 프리기아였다는 그 학설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나 지역에 들어왔던 불리지, 불령지, 리지로 명칭이 되는 이 사람들이
제나라 환공의 공격에 의해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고리국을 만들고 이들에서 동명이 나와서 부여가 되고 다시 고구려 백제로 이동하는 이러한 루트를 밟고 바로 이들 중에 일부가 동쪽으로 들어가서 진본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탄생시켰다고 하는 것이 제 주장의 핵심입니다. 제나라 환공의 연합군과 고조선 연합군의 전쟁이라는 관점으로 신영화 교수가 설명하는 논리가 있는데요. 이 논리를 보면 고조선, 조선연합군 속에는 고죽국과 불리지, 산용, 도하 등이 있었다는 거죠. 고죽국은 바레만 연안에 설치된 고조선의 후국으로서 고조선에서 파견된 고추가가 통치하던 나라가 바로 고죽국인데 그 역사적 중고로서 BC 7세기 중엽에 고조선과 고중국이 국경전쟁을 하게 됐는데 중국 쪽 산동반도의 제나라 환공은 노나라, 연나라, 진나라 등과 연합국을 편성했고 이에 대응해서 고조선 축은 고죽이 중심이 돼서 불리지, 프리기아, 불리지 또는 영지로 기록된 사람들과 산용, 도하 등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서로 대항하면서 전쟁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쓰는데 이것은 관자에 나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신채호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불리지라고 하는 나라를 설정하고 있는데 신채호 같은 경우는 프리기아의 음사였다고 추정되는 불리지를 사람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긴 했지만 신채호도 불리지에 주목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신채호는 조선 상고사에서 기원전 5 내지 6세기경에 불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의 지계, 북경과 하북성 일대 산서, 산동 등지를 정복하고 대현 부근에 나라를 세워 자기 이름으로 나라 이름을 불리지국이라고 했으니 주서의 불령지와 사기의 리지가 다 불리지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요서의 비여나 산동의 부역이나 산서의 비가 다 불의 번역이며 발해의 발도 음이 불이고 또한 불리지가 준 이름이다. 이렇게 해서 바로 불리지라고 하는 나나 중류에 있었던 불리지라고 하는 불리지국이라고 하는 프리기아국의 그 나라 이름을 나라 이름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사람으로 인식했고 바로 그 불리지에서 발해라는 명칭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관점을 뒤에서 강의하는 과정에서 발해라고 하는 명칭은 바로 나나 지역에 들어왔던 프리기아인들이 나나 지역에 들어와서 불리지국을 형성했을 때 그 여파로 발해라는 명칭이 쓰였다는 것을 뒤에서 자세하게 논중하는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제나라 환공의 북벌로 불리지국이 멸망을 했다. 이렇게 신채호는 설명을 하는데 기원전 7세기 말에 조선이 고죽에 의거해서 불리지국과 합해서 연과 진을 치니 연과 진이 제9원을 청했고 제나라 연합군이 끌고 공격해서 불리지국을 격파하고 연을 지나서 고죽국과 싸워서 이겼으므로 조선은 후퇴해서 불리지의 땅을 다 잃었다. 이렇게 조선 상고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백일사, 환단고기 태백일사 고구려 본기에 보면 또 불리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조덱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해모수가 하늘에서 내려와 일찍이 웅심산에서 살았는데 부여의 옛 도읍에서 군사를 일으키고 무리를 추대받아서 드디어 나라를 세워 왕이 되었다. 그가 부여의 시조이다. 고리국을 고리군으로 표현해서 고리군의 왕 고지는 해모수의 둘째 아들이고 옥저후 불리지는 고진의 손자다. 이렇게 하면서 고리국과 불리지를 환단고기에 편입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역사적 사실은 관자에 나오는 기록에 따르면
제나라 환공이 북벌을 하게 된 원인은 관자에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나나 중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산용이라고 하는 세력이 연나라를 공격하고 이어서 제나라의 수도인 임치까지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제나라 환공이 중심이 돼서 진나라, 연나라, 제나라가 연합을 해서 북벌을 하게 되는데 이 북벌을 하는 과정에 난하의 하류 동쪽에 있던 고죽과 서쪽에 있던 분리지국이 함께 북벌에 의해서 쫓겨나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역사적 팩트이고 이 사건으로 올라간 무리가 저는 씨앗이 돼서 동호로 성장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바로 그 동호 무리 중에 핵심이 부여의 조상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신영화 교수는 고죽국의 성립과 고조선 후국의 지위라는 논문에서 고리국을 다른 이름으로 탕리국이라고도 하는데 그 탕리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긴 이유를 고죽국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고죽국에서 고구려가 발생하였다는 당나라 배구전의 내용을 참고해서 고추가라고 하는 관직명이 고죽의 중국 고어인 고추라는 사실과 동명의 탕리국이 중고어의 다리로서 제나라 전쟁을 벌인 고죽국 왕의 이름이 아까 말한 제나라하고 전쟁했을 당시의 고죽국 왕의 이름이 담리가였는데 바로 이 담리가에서 탕리국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영화 선생은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 하면 고죽국이 여기 있고 이게 지금 제나라 환공의 북벌 때 고죽국의 왕이 담리가였는데 이 담리가 이때 북벌을 당하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탕리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 사람이 바로 담리가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제나라 북벌 때 이들 지역, 나나 지역에 있었던 세력 중에 고죽국하고 연결시켜서 탕리국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신영화 교수는. 근데 저는 영지, 불영지, 분리지하고 연결해서 지금 고리국을 설명하고 있는 차이가 있죠. 사실은 탕리국을 지금 신영화 교수는 탕리국이 제나라 환공의 북벌 때 고죽국의 왕의 이름이 담리가였는데 그 담리가의 이름에 의해서 이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탕리국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최남선 같은 경우는 단군은 탱거리로서 서천을 대표한다는 군사의 호칭이고 군은 정치적, 사는 종교적 장을 말하는데 언어학적으로 동일한 문화권에 속하는 몽골어의 탱그리와 천은 무를 의미한다. 군주와 무당이 하나이다. 삼국지 위지동의전에는 우리나라 사만의 군장을 천군이라고 했는데 이건 단군의 다른 표현이다. 조선의 현대어에서도 무를 탱글, 당굴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변형된 것이 군놀이에서 대감이라는 거죠. 우리가 대감 할 때 그 대감이 바로 단군의 우리말의 변형이라는 거죠. 흉노의 탱리고도는 또 동명설화의 탕리, 동명설화에 나오는 이 탕리도 바로 탱그리. 그러니까 단군의 다른 말인 탱그리가 탕리로 기록되었다고 하면서 탕리국, 고리국의 단군 기원설을 이야기하는 셈이죠. 제 입장은
제 입장은 고리국의 고리는 프리기아의 태양 여신의 이름인 코레에서 발생한 명칭일 거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신화학자인 조지프 캠벨에 따르면 크레타 섬에 있는 크로노스의 미로의 왕국 유적지에서 나온 크레타 문장이 있는데 여기에 새겨진 도상은 소아시아의 위대한 어머니 여신인 키벨레 여신이라고 한다. 이 키벨레 여신이 바로 프리기아의 대모신의 이름인데 이 크레타 문장은 기원전 1500년경의 유물로 프리기아인들이 막 소아시아로 들어온 시점이다. 그 키벨레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가 코리반트인데 크레타 섬에서는 제우스의 시녀인 쿠레테가 있었는데 코리반트는 이들과 동일시되거나 혼동되기도 했다. 이런 설명이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는 샤먼 제국이나 샤먼 문명의 저자인 박영숙 교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 하면 프리기아의 코리반트는 크레타 섬에서 코레로 불렸는데 미케나이에서 출토된 피우로스 점토판은 피우로스라고 하는 한 촌락이 이를 기록해 놓은 기록 문서인데 거기에는 코레테라는 이름이 발견되었다. 미노아 문자의 해독자인 차드윅은 피우로스 지방의 코레테라는 지방장관의 호칭이며 동시에 왕보다 하위인 시장의 호칭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박영숙 교수는 반론을 하면서 그러나 그리스 신화에는 코레테의 코레가 여신의 이름이라는 점을 확실히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레 여신이 그리스 시대에 이르러서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인들은 코레 여신이 크레타에서 왔다고 믿고 있는데 신화학자들은 코레 여신은 아시아에서 크레타로 왔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코레 여신은 크레타에서 왔는데 이 크레타의 코레 여신은 소아시아에서 왔다는 거죠. 이 바로 소아시아에 프리기아가 있었던 거죠.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코레테가 코레 여신과 관련된 장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코레가 바로 중국 여러 자료에서 언급되고 있는 구려, 고려, 고죽, 고리라는 걸 알게 된다는 사실이다. 지중해 문명과 단군조선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프리기아인의 코레 여신은 프리기아에서 크레타로, 크레타에서 그리스로 전파되어서 숭배되고 있었다는 거죠. 조지프 캠벨이라고 세계적인 신화학자는 코레가 바로 키벨레 여신, 프리기아의 최고 대모신이었던 키벨레 여신과 동일시되고도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요. 키벨레 여신의 대리자이자 딸인 코레가 후대에 오면 키벨레 여신과 동일하게 기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현재 동방박사 방문 축제는 1월 6일에 기념되는데 이 날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처녀 코레에게서 새로운 아이온 오시리스가 태어나는 것을 기념하는 축제의 날이었다. 그곳에는 코레는 이시스와 동일시되었다. 조지프 캠벨의 서양신화 390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신화 구조에서도 키벨레 여신과 이시스 여신은 동일한 여신으로서 새벽별 금성의 여신인데 새벽에 금성이 뜨면 금성이 먼저 뜨고 난 다음에 연이어서 따라오는 것이 바로 태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바로 그 태양이 바로 코레 여신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코레가 태양 여신인 이유는 프리기아에서 코레는 원래 여신이었으면 그녀는 신들의 체계에서 키벨레 여신을 수행하는 신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신화 체계에서는 이시스 여신은 시리우스 별과 동일시된다. 하늘의 운행에서
새벽에 시리우스를 뒤따르는 것은 바로 태양이다. 그런데 이시스 여신과 키벨레 여신이 동일한 여신에 대한 다름이라고 했으므로 키벨레 여신과 시리우스는 동일이다. 그러므로 시리우스 별을 뒤따르는 태양에 대응하는 코레는 당연히 태양 여신인 것을 알 수가 있다. 바로 프리기아인들의 신들의 체계에서 코레는 태양 여신을 상징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 태양 여신이 위략의 동명신화와 관련돼서 닭태양과 관련돼서 동명이 탄생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서해와 상류 북쪽에 바림작이라고 하는 아얼산은 몽골어고 한자로 성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고리국의 닭바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제 주장인데요. 이 사진을 제가 최초로 2002년에 현장에 답사를 해서 발견한 종교 사인인데 우리가 동명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면 위략 일문에 기록된 자료가 있는데 유기여계자레하 어떤 한 기운이 있어서 계란과 같은 것이 내자 하늘에서 내려와서 고유신 그러한 연고로 해서 임신을 했다. 시비가 임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바로 닭태양으로 상징되는 태양의 빛이 내려와서 임신한 아들이 동명이다. 이렇게 되는데 앞에서 바로 처녀 코레에게서 새로운 아이온 오시리스가 탄생하는 것을 축제를 하는 것이 동방박사 방문 축제라고 해서 이집트에서 행해지는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코레 여신인 닭태양이 동명 그러니까 오시리스로 상징되는 동명 바로 오시리스는 단군과 대응되는 그런 신화구조에서 대응되는데 바로 동명이 탄생했다는 거죠. 바로 이 유적이 지금 보시면 병아리를 닮아 있고 병아리가 알을 낳는 구멍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밑에는 제가 이 아름드리 정도의 큰 이게 화강암인데 그 화강암 밑에 알이 구멍이 9개가 파져 있기도 하고 그 주변에는 다른 닭들도 있고 소도도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위치가 바로 요사 지리지에는 상경도 상경 임항부가 있던 곳으로 본래는 한나라 요동군 서안평이 있던 곳인데 신나라의 왕망은 이것을 부간평이라고도 했다 하는 것이 요사 지리지에 있는데 바로 요사 지리지에 나오는 상경 임항부가 고리국이 있던 공간이고 그 임항부가 현장에 가보시면 대단한 분지인데 그 분지 동남쪽에 있는 아얼산 성산에 가면 바로 성산에 커다란 바위산이 있는데 그 바위산 꼭대기에 바로 이러한 종교적 상징물을 만들어 놨는데 바로 이 상징물이 동북아시아 부여 역사, 코리의 역사가 탄생하는 가장 원형점인 어떤 종교적 사인의 성소라고 이해해도 되고 다음에 그 고조선과 부여족은 종교와 언어가 다르다고 하는 그 시간에 많은 자료들을 더 보여주겠지만 부여족이 이동하는 과정에는 닭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일본 이세신공이나 이즈모타이 신사에도 가면 그런 것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한번 자료를 더 살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여족이 닭태양족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코레 여신, 닭태양 여신의 코레 여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논리로 서길수 교수가 2002년에 실크로드에 핀 고리의 상징 닭깃털관이라는 책을 냈는데, 우리는 흔히 고구려의 전사들이나 관리들이 쓰던 삼각형 위에 깃털을 꽂은 관을 조우관이라고 하는데, 서길수 교수는 그것을 조우관이라고 하면 안 되고 개우관이라고 해야 된다, 닭털관이라고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책을 쓰셨는데, 고구리에서는 닭신을 공경하고 높이 우러러보았기 때문에 닭의 깃털을 꽂은 닭깃털관, 개우관을 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조우관을 개우관으로 바뀌어서 써야 된다는 거죠. 무용청, 춘무들은 비롯한 고리 벽화에 그려진 새 깃털관, 조우관이 닭깃털관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양나라 직공도에 그려진 닭깃털관을 보고는 신라백제 인물들을 비교해 보기도 했는데, 지금 양나라 직공도에 보면 양직공도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양직공도인데, 여기에 보면 고구려 사신은 지금 입식 위에 이렇게 깃털을 꽂았는데, 이 깃털이 바로 닭의 깃털, 수탉의 깃털이라는 거예요. 바로 무용청에 나오는 이 전사도 깃털을 꽂았는데, 이 깃털은 바로 닭의 깃털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고리, 콜의 여신의 상징인 닭태양과 연결해서 닭태양의 아들, 동명은 닭태양의 아들이라는 관점이 반영돼서 고구려도 자신들의 닭태양의 후예라는 관점으로 조우관의 조의 조는 일반적인 새가 아니고 닭이라고 우리는 다시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이것은 역사적 사실하고 부합되는 설명인데요. 고리국 동명의 후예는 닭깃털관을 쓰고 세상을 다스렸다. 일본 호류사 불상 대자에도 보면 바로 그러한 닭깃털관이 그려져 있고, 당나라 장의 태자 이현의 무덤 벽화에 그려진 닭깃털관을 한 고구려 사신도 보이고, 당나라 땅에서 나온 유물에서도 닭깃털관이 보이고, 도낭 막고굴 벽화에도 닭깃털관을 쓴 인물이 보이는데, 장외태자모에 보면 바로 이렇게 닭깃털관을 쓴 사신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당나라 황제 무덤에도 보면 닭깃털관을 쓴데, 이 깃털관이 조관이 아니고 개우관이라고 명명해야 옳다는 것이 지금 서길수 교수가 주장하는 건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를 하는 거죠. 바로 그 근원은 고리국이라고 하는 명칭이 닭태양 여신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고, 동명신화에서 말하는 바로 하늘에서 계란과 같은 기운이 내려왔다, 닭의 새끼, 태양의 정이 내려와서 임신한 아들이 동명이고, 바로 고구려 백제 일본 천황가의 후기 천황가들도 그러한 영향하에 있고, 그래서 일본에까지 닭태양의 문화가 산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문화로 추적을 해서 부여적의 뿌리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한 셈이 되는 거죠. 도낭 막고굴 335호에 보면 위에는 유마거사가 있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바로 이렇게 조우관을, 그러니까 개우관을 쓴 고구려 사신이 보인다는 거죠. 이 그림은 로마 문화 왕국 신라라는 책을 쓴 일본 학자 요시미츠 츠나오가 제시한 사진인데요. 카자흐스탄에 가면 아프라시압 궁전이라고 소그드 상인들이 만들어 놓은 궁전이 있는데, 그 궁전 벽화에 묘사된 신라 사절단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한 건데, 여기 인물을 보면 황금으로 된 입식을 쓴 모자를 쓰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날개를 상징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삼국지사에 보면 인도에서 신라인들을 구구타의 설라라고 해서 닭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신라인들도 바로 닭을 섬겼고 개우관을 썼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고리국이 닥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리국이 닥태양의 아들들이 세운 나라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보면 동명의 탄생 신화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고 그들의 후예인 중흥과 그들이 고구려인들이 왜 개우관을 썼는가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들을 고구려인들을 고구려 병사들을 수탁이라고 표현한 기록이 일본 서기에 나오는데 그 내용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한 셈이 되는 거죠. 일본 서기 웅약천왕 8년조에 보면 그러니까 자비왕 7년에 해당되는데 신라에 주둔하고 있던 고구려병 100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고구려 왕이 정병 100여 명을 신라에 보내지키도록 했다. 그런데 고구려 병사가 너희 나라는 조만간 우리나라에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고 이 말을 전해들은 신라 왕이 사신을 보내서 나라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사람인데 집에서 키우는 수탉을 죽여라 하니까 국인들이 알아듣고 국내에 있던 고구려인을 모두 죽였다고 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바로 고구려 병사를 살, 간의 소양, 계지웅이라고 해서 고구려 병사를 수탉이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고구려 병사를 수탉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암구어를 보냈는데도 신라 사람들은 다 알아듣고 그들 고구려 병사들을 죽였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새롭게 알 수 있냐 하면 바로 고리국과 관련된 명칭에서 나온 닥태양 여신을 숭배하던 고리국 사람들의 문화 전통이 고구려로 전달됐고 그 전통이 신라 사람들도 이해하고 있었고 바로 그랬기 때문에 천조 대신이 탄생하는데도 닥태양이 나오고 일본 이세신국에 가면 지금도 닭을 키우고 있고 또 이즈모타이에 가도 신사에 가도 닭을 키우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닥태양 문화의 이동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고리국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프리기아의 태양 여신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고리국은 프리기아의 태양 여신인 코리를 음사해서 부른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몽골의 기원은 정말 고리족인가 코리족인가 징기스칸은 고조몽의 후손 데아발의 12대 후손인가 러시아 연방의 코리 부리아트족은 과연 부여족인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